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운송 거부가 16일 만에 끝났죠. 정부가 타협이 없다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인 중에 어쨌든 하나요. 정부가 계속 강경 대응으로 나가니까 노조도 지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강대강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피로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몰제, 그러니까 그 안심 운임제 일몰제만은 일몰이 안 되도록 그것만은 막겠다 이런 심정으로 또 종료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야당이 지금 3년 연장안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연장뿐만 아니라 영구화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품목도 확대하는 것을 바라고는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것만은 사수하자 이런 심사 계산해서 네. 예, 파업을 종료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종료하지 않으면 3년 연장도 안 될 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음이었단 네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김윤경 기자님, 혹시 그 화물연대 내부나 노동계 내에서 이후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취재 좀 하셨나요? 뭐 내부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이 파업의 동력을 이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좀 여론도 좀 호응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별 노조들이 같이 이제 연대 파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다들 접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동력을 잃게 하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그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16일 만에 화물연대 파업 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은 국민 여론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화물연대가 사실 파업에서 실패를 사실 했는데 결국은 국민 여론이 파업 지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은 사실 화물연대가 사실 잘못한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파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홍보전에서 완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1차에 있었고 네. 이때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그 영구화시키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조건을 가지고서 파업을 저었습니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원구성 이후에 여야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논의 거의 되지 않았고요. 않았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서 3년 일몰제 한 번 더 연장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11월 말에 말을 했어요. 네. 사실 그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이런 자초지정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과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파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노력이 너무 없었다. 뭐 민주노총, 네. 그 상급 노조들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마 6월 파업 때 물류를 멈추니까 금방 한 2주 만에 6일이죠. 그때 정부가 조건을 들어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말까지 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일몰이 된다는 그 불리함.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파업 같은 거 할 때 파업 기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경제 상계가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하루하루 그렇죠. 일당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아마 파업을 시작한 것 같고 네. 결국은 파업의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호응을 얻어서 사회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실패라는 말씀 주셨고 사전에 충분한 명분 축적,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파업 지속에 뒤따르는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갖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 네. 어쨌든 파업은 종료됐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는데 그럼 물류는 정상화됐습니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천항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을 보면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그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포항 제철소 파업철의 당일인 9일 하루 만에 2만 2천 톤이 출하가 되면서 이제 평시 출하량의 한 60-70%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생산과 출하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는 그 사일로라고 하죠. 거기 네. 시멘트를 보관하는데 거기가 좀 비었기 때문에 우선 일정 분량의 이상의 시멘트를 채워 넣으면은 거의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가요. 보도도 나왔지만 일부 운송회사들에서는 파업에 대한 보복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처음부터 우려했었던 점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했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제 뭔가 보복을 할 것이 우려가 됐는데 일부 운송사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거나 현 네. 노조 집행부에 퇴사를 내걸고 계약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원 업무 복귀 가능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오해였다라고 이제 하면서 업무 복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그 파업 실패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파업 철회 이후에 나타난 양상은 화물연대 무조건 항복 파업 철회했으니 이제 그간에 잘못한 거 다 처벌받고 그다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운송회사들이 어떤 보복을 취하고 완전히 이제 백기투항한 사람들 물 끌어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뭐 제가 화물연대도 6월 파업이 단기간에 성공적이었던 것 때문에 이번 파업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정부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사실 백기투항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게 또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지 않아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많은 지금 마찰이 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쌓여 있는데 더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한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6월 달에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와서 최후 통첩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네. 그리고 그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지금 또 언론전을 많이 했죠. 네. 아까 전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속하게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뭐 3조 5천이다, 4조다 이런 과장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손실이 계산되는 게 아니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업에 의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3조 5천 4조이라고 말을 했을 때도 출하액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생산 손실액도 아니었어요. 네. 생산 손실이 있다고 해도 파업 이후에 만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의 생산 손실만 이야기해도 파업에 대한 손실을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생산 손실 자체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일 파업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긴급 비상사태처럼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업무 개시 명령 부분은 법원에서 저는 다퉈서 이거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을 오남용하는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일몰제 연장하지 않고 넘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내년 봄에 다시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좀 회복하고 화물연대 그리고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일몰제 일단 연기하는 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업전에 보니 최소한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6월 파업 때 합의했던 품목학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 논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이 안 되면 12월 말이면 일몰돼서 네. 안전운임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경 기자께서 앞서 파업 철회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까봐 철회한다는 거였는데 네. 국회에서 지금 이 일몰제 연장 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그 야당이 낸 것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이제 관철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가지고 이게 60일 지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상임위로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기간에 이미 12월 30일을 넘어버릴 또 테니까.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파업으로 정부가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신뢰를 얻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를 보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자의 3년 연장 방안을 두고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법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도 이제 단순 연장안이고 3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나 여기에도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염치가 없는 분이 누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토부가 6월 달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해서 그때 파업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네.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염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말에 노동계 이슈 무척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네. 방향을 잡았다고요? 지난 6월에 일단 그 방향을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가지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이 이제 고용부 의뢰를 받아서 네. 이제 권고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 네. 그리고 얼마를 받느냐잖아요. 그렇죠. 임금하고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그런 원칙들이 이제 권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이라고 한 주에 12시간을 연장해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 52시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를 월 단위로 월 52시간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당 어쨌든 그 40시간에서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가지고 52시간을 넘기지 않던 것을 네.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탄력적으로. 예. 그러니까 월 할당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네. 40 플러스 52시간이 되죠. 네. 52시간, 그러니까 4.345 주라고 이제 월을 계산을 하면은 거기 곱하기 이제 그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 기간을 포함을 하면은 산술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 9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일하는 주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11시간씩 연속 휴식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주휴일 없이는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뭐 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무리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즘 사람들에게 네. 이게 과연 다가갈 수 있는 연장 아닌지 네. 이게 너무 기업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런 연장 근무가 이뤄지는 곳이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도 없고 예. 그러니까 몇 일 안 되고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그 취약계층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노동 시간의 개혁이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 박상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제 스탠더드 네,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법이 그러면 국제 스탠더드에 맞느냐? ILO 권고사항을 만족하느냐? 다른 거는 다 국제 스탠더드 자꾸 뭐 국제기구 이야기를 하면서 네. 노동만은 예입니다. 노동만은 거꾸로 하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이중잣대고요. 일관성을 전혀 상실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뭐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딴 거 사실 대부분이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법 개정이 내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노동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화시키는 게 아니냐. 정말 노동 문제나 경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을 정치 어젠다화해서 뭐 지지층을 결집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건설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냐 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뭐 화물연대 부분도 그렇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면서 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협의와 동의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야만 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네. 내용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장기 노동을 하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죠. 29년, 하죠. 2019년 그렇죠. OECD 그 중간값, 노동시간 중간값을 보면은 40시간 조금 넘어요. 40.5시간 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시간 법정으로 이미 돼 있고요. 네. 그리고 40시간이 넘는 OECD 국가는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들이고 덴마크 같은 선진국은 37시간 정도예요. 네. 몇 년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정경련 초청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경련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 크루그만이 한국의 노동시간이 얼마냐 했더니 52시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네. 갑 정경련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이런 이야기를 어디 외국이나 정말 나가서 국제 스탠더드라고 말을 할 자신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네. 집권당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저개발 경제 발전기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적이 정말 국민 그리고 노동자 복지 안녕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 무엇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까? 짧은 시간이 일어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근로 조건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이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의미가 있지. 그래야 내수 시장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비가 그렇지 진작돼서. 않고 오로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착취,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 그런 과거의 공식으로 더 이상 우리 성장할 수도 없고요. 네. 그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계시는지 제가 참 의문스러워요. 네. 노사가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게 정부가 일단 대화를 안 하잖아요, 노동계하고. 네.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포괄 임금제였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일을 오래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초과 근무에서 생기는 수당을 그냥 기본급에 넣어가지고 예. 뭐 공짜 야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권고안이 그쳤는데 네. 왜 이걸 월 시간으로 바꿔서 늘려야 되고 왜 포괄임금제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지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 69시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중소기업들 아주 취약한 네.
업종들입니다. 네. 거기에 노동조합도 사실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 작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도사시비로 하라. 네.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네. 청취자들 여러분께서 개혁이 아니라 계약 아닙니까? 이런 댓글과 문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박사인 교수,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